능력주의라는 게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 굉장히 핫한 키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도 공정성 논란 때문에 이 능력주의가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활발하게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만큼 이 능력주의를 또 체화시키고 있는 나라도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 그래서 이 책의 논의를 빌려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 능력주의란 뭔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인상 선생님부터 하시죠. 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책이 가지고 있는 비판 자체가 굉장히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능력주의가 지금 너무 과도한, 여기서도 뭐 폭정, 압제가 시작되었다라고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 비판적이고 건전한 생산적인 논의가 많이 생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한국 사회는 사실 능력주의를 일정 부분 상당히 수긍하고 긍정하고 심지어 그 이상의 대안이 없을 것이라는 많은 사람들의 지금 인정이 존재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심지어 최근에 보면은 뭐 그 모 당의 대표 이제 뭐 국민의힘 대표 이준석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정 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요즘에 다시 2030 세대들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굉장히 지금 열렬하게 유포하고 있는 중이고, 심지어 거기에는 이제 하버드를 갔다 온 사람으로서의 자기 자신의 어떠한 그런 능력주의자로서의 이 이미지도 동시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한국 사회에서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능력주의에 대한 신화가 아직까지도 거품처럼 꺼지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이제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하고 이 능력주의라는 방향성의 결이 굉장히 마치 능력주의를 만든 나라가 한국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결이 잘 맞는 굉장히 지금 한국 메이드 인 코리아를 붙여도 손색이 없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게, 한국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압축적이면서도 짧은 시간 안에 고도 성장을 이뤄냈다는 거 첫째로, 그리고 뭐 박건선 선생님도 말씀하시지만 이제 약간 소용돌이형 권력구조, 그래가지고 그 중앙 의존형의 굉장한 이제 중앙 쏠림형의 권력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회이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중앙으로 그리고 뭔가 서울 중심의 삶의 형태 안으로 포섭되려고 하는 이제 이런 어떤 방향성까지도 충실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그러면은 가장 손쉬운 중앙으로의 진입 방법, 그리고 이 고도 압축화된 고도 성장의 이 바탕이 되었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의 어떤 능력에 대한 쓰임과 신화에 대한 아직까지도 유효함 같은 것들이 오늘날에도 굉장히 이제 남아 있는 거죠. 그 기성세대에 대해서는 한편으로 또 요즘에 2030 세대들은 또 MZ 세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뭐 기성세대들은 꿀을 빨았네 뭐 어쩌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성공 모델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기에는 또 지금 사회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들을 인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공정이라고 하는 것을 베이스로 한 능력주의에 대한 엄청난 선망, 기대 뭐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거품이 꺼지지 않는 상태고 사실상 상당히 좀 지속되지 않을까, 지금의 한국의 분위기를 봤을 때에는. 그랬을 때 이 마이크 샌들의 이 책이 뭐 이거는 두 번째 질문과 관련되겠지만 뭐 많은 관심이 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유효한 어떤 효과를 거뒀는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네. 아니 근데 여기에서 그 영국의 노동당이나 그 다음에 미국의 그 민주당의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그냥 학력이 낮은 그런 사람들이 같이 뭐 뉴딜 정책을 논하고 같이 이제 그런 이제 초등학교만 졸업한 사람들도 그렇게 이제 노동당의 국회의원이 되고 뭐 이랬던 어떤 시절이 있잖아요. 근데 한국은 그런 시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모두가 다 못 사는 상태에서 그런 그 이 자기의 능력을 이제 대학 입학, 또 이제 그 뭐 한국 최고 대학의 입학과 졸업이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를 증명하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뭔가 여러 가지 정계 진출이라든지 어떠한 자기 능력을 발휘하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업무들을 맡은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 이 산업화 이후부터는 거의 대부분 다 처음부터 한국의 민주주의는 사실은 엘리트들과 함께 했다. 그렇게 봤을 때 여기에서 얘기하는 그 능력주의하고도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한국의 상황이. 그런 어떤 노동당에서 정말 노동자 출신들이 같이 함께 그런 걸 얘기한 적이 있었나 생각해보면은
없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이런 어떤 메이드 인 코리아형 능력주의에 대해서 박건희 선생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그렇죠. 사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능력주의가 보통 능력주의를 번역을 하면 이제 메리토크라시의 번역어인데 테스토크라시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시험을 통해서 능력이 다 증명이 되는 그런 형태의 능력주의라고 해서 테스토크라시가 바로 이제 한국의 능력주의 특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이제 거기에는 좀 동의를 하는데 또 한국의 능력주의의 또 하나의 특징은 시험을 통한 어떤 지대추구 같은 것뿐만이 아니라 또 이 시험 성적을 통해 사람들을 등급화하고 위계서열화해서 이제 등급이 낮은 사람들을 혐오하는 능력주의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헤이트 스피치라고 하는 혐오 표현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처벌하기도 하고 이제 사회적으로 제재를 하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인권 정책들이 많은데 거기에 계급 차별이나 사회 경제적 차별 같은 게 없어요. 거기서 이제 분류하는 게 뭐 인종이라든가 젠더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혐오 표현의 어떤 기준들이 있는데 거기에 계급 차별적 혐오 표현 같은 건 외국에는 존재하지 않거든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빌거라든가 빌라 산다고 해서 빌라 거지라고 그러고 아 그래요? 네. 휴먼시아 거지. 아파트 안 살고 빌라 산다고 빌거라고 그러고 휴먼시아 임대 아파트 산다고 휴거라고 그러고 월급 200만 원 이하 본다고 200충이라고 그러고 이런 말들이 사실 외국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되게 깜짝 놀랄 정도로 이제 계급 차별적인 혐오 표현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 역시도 사실은 능력이 좀 떨어지거나 못 사는 사람들은 차별하고 혐오해도 된다라는 식의 그런 능력주의적인 사고방식이 바탕에 깔려 있다. 그래서 한국의 능력주의 특징으로 저는 이게 크게 두 가지를 꼽습니다. 하나가 테스토크라시, 그러니까 시험을 통해서 예컨대 수능이라든가 고시라든가 그런 시험 한 번만 통과하면 나중에 일을 안 해도 평생 그냥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지대가 확보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건 능력주의 본래적인 정의에 맞춰보더라도 맞지 않는 거거든요. 사실 생산성과 관계없이 그게 이제 경제학적 지대추구인데 이게 사실 한국이 굉장히 심해요. 미국 역시도 여기 그 마이클 샌델도 이제 그런 대학 자격증, 대학 졸업장이라는 자격증에 대해서 많이 비판을 하고 있지만 미국도 심하긴 한데 한국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심하죠. 그게 저는 이제 역사적인 배경도 있다고 봐요. 예전에 한국 사회는 과거제도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1000년 전에 도입된. 그 과거제도가 전 세계에서 딱 세 나라에서만 시행이 됐었어요. 중국, 한국, 베트남. 근데 이제 한국이 조선시대 이 과거제를 시행을 하면서 사실은 서양 근대보다 훨씬 더 빨리 어떻게 보면 근대적인 능력주의가 선취된 사회였는데 그게 이제 조선 중기 후기 가면서 이게 세습화되면서 사회 생산성도 떨어지고 이를테면 좀 낡은 형태의 어떤 세습적인 제도가 돼버린 거죠. 근데 원래는 되게 나름 그 시대에서는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진보적인 제도였던 거죠. 과거제는 획득 신분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오랫동안 한국 사회에 남아 있다가 지금까지도 이제 시험을 통해서 뭔가 신분을 획득하는 게 당연하고 그게 정당하다라는 식의 사고 방식으로 또 이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한국의 능력주의가 좀 세계 일반적인 능력주의 문제랑 또 궤를 같이 하면서도 조금 다른 측면도 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싱가포르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이런 나라들하고 좀 한국이랑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요. 시험에 대해서 좀 과도하게 투자하고 교육열이 너무 과도하게 과열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좀 서양과도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일단 요거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능력주의의 비판 지점하고 그 다음에 아까 뭐 헤이트 스피치와 관련해서 그 능력주의가 가지고 있는 어떤 헤이트 스피치가 어떤 지점이 있는가를 먼저 좀 짚고 그 다음에 논의를 이어가는 게 이 책으로 조금 더 집중하는 방법일 것 같아서 먼저 요거는 이 책에 나온 전제를 먼저 깔고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능력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계급 획득 신분 같지만 사실은 능력 있는 부모를 만나면 그게 세습되는 신분으로 고착화된다는 것. 그래서 능력주의를 표방하는 미국이 유럽보다도 더 사회 이동이 이동성이 적다는 것. 요거를 하나 전제로 깔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이 능력 자체에 대한 비판을 가하죠. 왜냐하면 이제 능력이라는 것 곧 재능인 건데 예를 들어 뭐 아이돌이면 얼굴이 예쁜 거는 자기의 노력으로 획득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얼굴이 예쁘거나 잘생긴 아이돌이 되는데 거기에 진입하는 것 자체가 이미 획득한 게 아니라 물려받았다는 것.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공부를 잘하는 것도 공부를 잘하는 재능을 타고났기 때문이죠. 사실은 뭐 IQ라든가 뭐 아니면 뭐
그 어느 좋은 대학에 간다든가 무슨 시험을 통과한다든가 이거는 사실 잘 외우는 능력이 뒷받침되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무언가를 잘할 수 있는 재능을 타고났다는 거.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의미에서 능력주의는 허상일 수 있다라고 이 책은 주요하게 비판을 가하는 것 같고, 두 번째 이제 이 책이 주목하는 게 아까 헤이트 스피치와 관련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민주당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 인종이나 젠더에 대해서는 비판을 가하지 헤이트 스피치를 하지 않지만 학력에 대하여, 그러니까 능력이 못 미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리낌 없이 비판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노동당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능력주의의 가혹함은 뭐냐 하면 자기가 하층 계급에 속해 있거나 자기 자신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자기 자신한테 돌릴 수밖에 없다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신분제였다면 나는 원래 이렇게 태어난 탓이지 내 탓은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능력주의 시대에서는 이 모든 게 내 탓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 하층민들이나 아니면 이 능력의 사다리에서 탈락한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가혹한 제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요 지점들을 주요하게 비판하고 그런 있는 것 것들이 같아요. 이제 샌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청교도주의, 프로테스탄트 윤리하고 연결을 해서 어떤 소명, 내가 내 소명을 충분히 다했는가, 그러니까 나는 어떠한 성공이라고 하는 것들을 획득할 자격을 갖추었는가와 관련된 이제 이 도덕주의하고 능력주의가 만다는 지점들 특히 강조를 하고 있고, 미국 사람들 속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무언가 선함을 행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조건을 자격을 갖추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능력의 자질로서 많이 강조를 하는 거고,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기부를 하는 것처럼 최근에 이제 그가 결코 그렇게 가정적으로 선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들이 드러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떤 사회적인 의미에서의 공공선의 달성 것들을 수행하고 나면 아, 저 사람은 저런 부를 누릴 자격이 있어 라고 인정을 해주는 이런 종류의 것들이 이제 만연해 있는 거죠. 한국 같은 경우는 근데 생각을 해보면 기존에 이제 전에 우리가 무슨 책이 랭스로 돌아가다 그때도 이야기하면서 했던 것들이 우리나라 상류층 같은 경우에는 상류층의 고유 문화, 혹은 이제 우리가 이제 유럽식으로 흔히 이야기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주 같은 개념들이 사실 잘 작동하지 않는 차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자격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좀 다르게 작동한다라는 생각도 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계급 간 혐오의 표현들이 그러니까 조금 더 과격해지는 영역 같은 것들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이 그러니까 크게 봤을 때 제가 좀 높게 평가하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책인데, 높게 평가하는 지점은 뭐냐면 아무래도 이 마이클 샌델이라는 철학자가 철학의 어떤 조류로 따져보면 공동체주의에 속하는 철학자고, 이 공동체주의의 특기가 뭐냐면 자유주의에 대한 공격이에요. 그러니까 리버럴들에 대한 공격을 굉장히 잘해요. 물론 좌파나 막시스트도 사실은 미국에서 이를테면 자유주의적인 철학을 공격을 하고 서로 이제 협공을 하는 케이스고, 가장 주류가 이제 리버럴 철학인데, 자유주의 철학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미국에서는 좌파들의 집단들이 이제 쇠락하다 보니까 사실은 공동체주의가 어떻게 보면 자유주의에 맞짱을 뜨고 있는 철학적으로는 그런 이제 입장이거든요. 이제 이 마이클 샌델 같은 경우에는 이 자유주의가 가지고 있는, 아까 배상훈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개인한테 모든 책임을 돌리는 구조의 어떤 문제를 망각하는 그런 것들을 공동체주의의 입장에서 비판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나왔던 능력주의 비판들이 대부분 자유주의자의 입장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를테면 학력주의나 학벌주의 비판하다가 결론으로 능력주의를 제시해요. 진정한 능력주의로 가야 된다. 학벌이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진정한 능력주의 사회로 가야 된다라는 식의 결론이 나오는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지금까지. 요즘 들어서 이제 조금 그런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런 면에서 마이클 샌델은 이 책에서 되게 적절하게, 그러니까 능력 그 자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의심을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능력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자의적으로 배분된 거잖아요. 얼굴이 잘생긴 것도 그렇지만 뭐 운동을 잘하는 거라든가 공부를 잘하는 거라든가 심지어 노력을 할 수 있는 재능까지도 사실은 우리는 되게 우연하게 각자 개인한테 배분이 된 건데, 거기에 대해서 사회적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 사실은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자유주의로 분류되고 있는 존 롤스 같은 철학자를 다 동의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샌델도 이제 롤스를 얘기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실은 리버럴들 혹은 자유주의자들이 굉장히 이제 까일 만한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비판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장점은 능력에
능력주의를 가장한 세습 신분제적인 어떤 그런 이를테면 불법, 탈법 이런 꼼수들에 대한 비판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능력 자체에 대해서도 이를테면 어느 정도 근본적인, 물론 그 근본적인 좀 한계가 있어요. 사실은 이게 공동체주의 입장에서 비판하기 때문에 공동선이나 뭐 이런 좀 애매모호한 어떤 선함, 뭐 이런 공동체의 어떤 나아갈 길 이런 걸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명징하다고 느껴지는 않는데 어쨌든 자유주의보다는 한 발 더 나아간 입장에서 능력주의를 비판한다는 점에서 그 부분에서는 좀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의 논의에서 빗대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국은 굉장히 많은 위인들이 있어요. 우리 어릴 때부터 위인전을 엄청 읽고 막 지금도 막 위인을 발굴하잖아요. 한때 반기문 열풍 불고 또 뭐 위인전 나왔었죠. 그분 위인전. 박지성 열풍 불고. 근데 이제 그런 우리가 어릴 때부터 세뇌되어 왔던 위인들도 이제 이 책의 관점에서 비판해 보면 첫 번째 이 사람들은 재능을 타고났다는, 우리는 위인의 노력만 강조하지만 이 사람들은 사실은 재능을 타고났다는 것. 그리고 그 재능은 물려받은 것이지 스스로 획득한 것이 아니라는 것.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스포츠를 잘하고 노력을 하는 것은 윤리적인 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 그러니까 반기문 총장이 외교를 잘하는 것과 그 사람이 윤리적인 건 아무 상관이 없다고 이 책은 그런 편으로 또 비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누군가 노력해서 어떤 지위에 올라간 것과 그 사람이 윤리적이고 사회에 기여한 거는 별개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국 사회에서 보면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그 세뇌받았던 그 위인들에 대한 생각이라든가 그 사람들의 노력, 뭐 예를 들어서 뭐 정주영이니 하는 사람들의 그 노력을 우리가 높게 평가해야 하는가에 대한 사실 근본적인 의문을 또 제기하는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볼 그러니까 때는. 사실은 그들의 성공은 어떻게 보면 우연이라는 거죠. 우연. 네, 그러니까는 어떤 성공이라는 게 그 사람의 막 노력만으로 이루어지진 않는 거다. 물론 노력도 필요하지만 상당 부분은 운이나 우연, 이런 거 혹은 상황이 어떻게 맞아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기회를 잘 포착하고 그런 거지. 그게 노력만으로 과연 될 수 있는 것인가. 근데 이제 저는 뭐 이제 이거 약간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 책 보면서 미국의 이제 학력주의에 대한 학벌주의, 그래서 거기 이제 대졸자냐 대졸자가 아니냐 이런 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거 보면서 거기에서 미국에서 한 3분의 2가 대졸자가 아니라면서요. 3분의 1만 대졸자고 3분의 2는 대졸자가 아니고 뭐 아무튼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훨씬 대졸자가 많잖아요. 대졸자가 많고 그리고 심지어 그렇기 때문에 거의 이제 대졸이라고 하는 학력은 그게 하나의 기준인 거예요. 그게 더 좋은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의 기준으로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상향 평준화 되었기 때문에 사실 이 대졸자들끼리의 어떤 경쟁이라든가 이게 더 가시화되는 거고 거기에서 비대졸자들에 대한 그런 어떤 경쟁이라든가 어떠한 그들의 어떤 여러 가지 능력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라든가 그런 건 아예 언급조차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한국 사회에서는 지방대냐, 아니면은 무슨 서울에 있는 대학 중에서도 어떠한 끊임없이 신문이나 이런 데서도 매년 대학 평가 같은 거를 하잖아요. 언론에서 대학을 줄 세우기를 해서 평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어떤 대학을 갔느냐에 따라서 그걸 가지고서는 평생의 어떤 자기 어떤 정체성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서 우월감을 갖기도 하고 열등감을 갖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 미국에서 말하는 이 학력주의와 한국에서 얘기하는 이 학력주의가 조금 다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 생각을 해보면 약간 블루칼라 노동자에 대한 인식 자체가 다르다. 그러니까 일단 화이트칼라 대졸자로서의 어떤 화이트칼라로서의 정체성에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고 나면 일단 블루칼라하고 자기 자신은 서 있는 위치가 다르고 경쟁의 아예 포션이 다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능력에 대한 이해하고 블루칼라 노동자 계급에 대한 이해는 여기는 이제 무능력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무능력을 오히려 약간 보충해주는 단어로서 기술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기술. 이 사람들은 기술 익히는 거고 우리는 화이트칼라 노동자로서 능력을 경쟁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전제사항이 나눠져 버려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점점 더 비가시화되는 거죠. 능력주의
사회 안에서 오히려 이 사람들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시혜주의를 할 것이냐. 그러니까 막 마치 이제 우리가 내려다보면서 이거 줄 거냐 말 거냐. 근데 이 사람들이 아니 능력이 없는데 이 사람들한테 이 정도의 기본 임금 보장해 주는 거, 이 사람들에게 어떤 종류의 노동 조건 보장해 주는 거, 그거 너무 역차별이다. 뭐 이런 식으로 발끈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도 이 사람들과 자신들을 완전히 다른 어떤 계급적 영역에서 나누어서 보는 시선이 굉장히 좀 강해져 있지 않나. 아니 예. 지난번에 서울대 청소 노동자들한테 무슨 건물이 언제 준공됐는지 뭐 그런 식 뭐 영어로 뭘 쓰라는 둥 한자로 뭘 쓰라는 둥 이런 식의 시험을 테스트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 발상 자체가 굉장히 이런 식의 어떠한 그 능력주의적 발상에서 그게 오는 것이 아니에요. 테스토크라시죠 사실. 네. 그러니까 이준석이 이제 엑셀로 국회의원 자격증 사실 이 서양에서 최근에 한 2010년대 후반에 서구 사회에서 능력주의라는 그 개념이 확 뜨게 된 이유가 사실은 불평등이 심해지면서거든요. 근데 계속 지금 말씀하셨지만 서구에는 노동계급 문화가 있어요. 부르주아 문화가 있고 그리고 이런 어떤 계급적인 문화의 차이들이 명백하게 있었고 구별짓기라는 문화적인 어떤 차이도 있었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사실 과거에는 노동계급으로 살고 배방공으로 살아도 먹고 살만했단 말이에요. 서구에서는 어느 정도 중산층으로서 잘 살아가고 그런데 그게 미국이나 이런 사회들도 이제 어느 순간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신자유주의가 한 20년 되니까 이 노동계급의 삶 자체가 무너지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밑으로 쫙쫙 떨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사실은 이게 바로 능력주의랑도 관련이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학자들이 알기 시작을 한 거죠. 사실은 능력주의라는 것이 결국은 시험이라는 거, 대학 학력이라는 거 이런 걸로 자꾸 수렴이 되면서 미국에서도 이제 노동계급들도 살기 어려워진 시대가 된 거죠. 한국은 여전히 힘들었지만 옛날부터 힘들었지만 미국이나 유럽은 그래도 노동자로서 살아가면 어느 정도 이제 중간계급으로 살 수 있었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트럼프를 찍게 되고 극우화되고 일정 부분 그렇게 되는 것들도 사실 이런 영향이 있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학자들도 이게 뭔가 능력주의 메리토크라시랑 연결이 되고 특히 이제 메리토크라시가 학력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서구에서도 능력주의에 대한 연구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거죠. 물론 한국도 비슷하지만 조금 이제 결이 다르고 근데 전체적인 틀에서는 저는 미국이랑 한국이 이제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옛날에는 물론 유럽이나 미국의 노동계급 문화가 남아있고 노동계급이 어느 정도 사회적 세력으로서 힘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한국과 달랐지만 지금은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한국 역시도 연구들을 보면은 1990년대 초중반까지 영국이나 미국과 같이 노동계급이 형성되고 이 사람들이 중산층처럼 살던 시기가 잠깐 왔어요. IMF 직전에. 그래서 공고 나고 상고 나와도 이제 동남권에 있는 공장에서 현대자동차나 현대중공업에서 일하면 그냥 서울에 있는 중산층처럼 먹고 살만하고 뭐 여행 다니고 골프 치고 할 정도의 중산층이 될 수 있었던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급격하게.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이제 연구자들 특히 이제 뭐 남춘호 교수 같은 사람들이 쓴 논문을 보면 이제 영국이나 서유럽 같은 형태의 노동계급 문화가 생겨나고 있다라고 예견하는 이제 얘기들도 나왔어요 잠깐. 근데 그게 IMF 딱 터지면서 완전히 날아가고 그게 확 추세가 꺾이면서 이제 한국이 이제 노동계급 문화나 혹은 노동계급이 중간계급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사라져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역사가 이제 다시 이제 한국은 노동계급 문화가 생기려고 하다가 없어져 버리고 외국은 노동계급 문화가 이미 있었는데 이들 때문에 신자유주의 때문에 사라지고 그런 이제 어떤 역사적인 차이가 있는데 결국 지금의 현재 시점만 비교해 보면 한국이 그런 어떤 트렌드의 최첨단에 서 있다. 최선두에 서 있다. 귀족 노조라는 말을 이미 사용하는 것 자체가 그렇죠. 과거에 어떤 노동계급이 올라오려고 했었던 그 시기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것들에 대하여 와 저놈들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리고 저러고 있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노동자 계급을 일단 끌어내리려고 하는 기본적인 이제 디폴트 시선들이 있는 거죠. 대학 못 간 것들이 그런 차 타면 안 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대학 못 간 것들이 억 단위의 연봉을 벌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이제 그런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다가오고. 그러고 보니까 얼마 전에 이제 그 에브리타임에도 서울대 학생이 그 BTS에 대한 열폭을 드러내면서 저런 애들이 맞아. 어떻게 대학도 제대로 된 대학도 안 나온 애들이 어떻게 나보다 저렇게 잘 나가는 거에 대해 이렇게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느냐. 비슷한 걸로 저도 연세대학교 대나무숲에서 어떤 학생이 자기는 뭐 공부를 잘해서 연세대학을 갔는데
서울대 다니고 연세대를 얘기하면서 그런 거에 대해 사람들이 많이 비웃긴 했지만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유튜버들이 돈을 이렇게 많이 버는 거에 대해 자기 납득을 못 하겠다. 자기는 이만큼 버는데 연봉이 이 정도 되는데 유튜버들은 몇 억씩 버는데 쟤네들 뭐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애들이 저렇게 버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식의 얘기를 했다가 정말 대차게 까였던 걸 봤거든. 근데 이 책은 재밌는 얘기를 해요. 왜냐면 이 능력주의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 책에서 미국이 그냥 학생들이 집 옆에 있는 주립대학 가거나 집 옆에 있는 대학 가던 시절에 비하여 지금은 이제 엄청나게 공부해가지고 다 아이비리그를 가려고 하는데 생산성에 있어서는 큰 차이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 경쟁률만 네,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과도하게 경쟁만 하는 것이지 그냥 지원자의 3분의 1만 탈락하고 뭐 3분의 2가 대학 가던 시절에 비교해서 지금이 생산성의 차이가 그렇게 크게 있냐 그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근데 해요. 경쟁률은 20분의 네. 1이 됐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생산성이라는 것들도 되게 애매한 개념이에요. 그게 어떤 상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개인의 기여가 어느 정도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실제로 이제 경제학적으로 막 계산을 해보면 거의 없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 생산성에 기여한 부분 대부분은 사실 뭐 여러 논문들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어져온 어떤 지적 유산, 기술적인 발전 이게 사실 대부분이고 우리가 무슨 개인이 뭐 좀 노력해가지고 뭔가 조금씩 혁신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전체 생산성에서는 크게 기여한 부분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CEO라고 이유만으로 막 사원에 몇백 배, 몇십 배씩 받아가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옳지 않다라는 거죠. 최근 몇 년 전에 그게 확실히 미국 사회에서도 이슈가 됐었던 게 디즈니의 CEO인 밥 아이건가요? 아무튼 그 사람이 이제 이를테면은 디즈니가 엄청나게 잘 나가니까 요즘에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좀 크기의 연봉을 받는데 이걸 이제 월트 디즈니의 손녀였나? 이제 직접적인 비판을 했죠. 디즈니가 이렇게 잘 나가는 것이 과연 CEO의 아이고의 어떤 역할의 지분이 과연 얼마나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그것만으로 저 사람이 일반 사원의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의 연봉을 받아가는 거에 대하여 우리가 과연 납득할 수 있는가. 근데 사실 이 능력주의와 관련해서 외국에서는 이미 막 대안적인 어떤 정책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포클랜드주 의회에서는 최고임금이 최저임금이랑 연동돼서 만약에 최고임금을 많이 받아가면 CEO가 많이 받아가면 거기에 뭐 법인세를 더 때린다든가 하는 것들이 주의회 통과가 됐어요. 그러니까 최저임금 연동 최고임금제라고 해서 CEO가 자기가 고용한 사람의 그 평균 월급의 20배 1을 초과하면 법인세를 더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것들이 기초를 두고 있는 어떤 철학이 뭐냐면 개인이 아무리 날뛰어봐야 그 생산성이라는 것이 효율이라는 것이 높아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과도하게 가져간다. 승자 독식이 너무 심해지면 이게 사회적으로 부담이 된다라는 걸 이제 인식을 한 거죠. 한국에서 그런 법안이 또 발의가 되면은 부자들 좀 그만 괴롭혀라. 그렇죠. 부자가 되냐. 난리가 나겠죠. 부자가 무슨 죄냐. 그래서 이 최고임금 맥시멈 웨이지라는 최고임금 제도가 사실은 루즈벨트 시절, 그러니까 1900년대 초반에서도 이미 나왔었고 지금 다시 이제 나오고 있는 게 워낙 이제 세계적으로 불평등이 심해지다 보니까 영국 노동당에서도 이제 정강으로 테크한다고 그러고 미국에서도 진보적인 이제 어떤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최근에. 한국에서도 저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이 사람이 중간에 약간 대안으로 얘기하는 게 금융세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금융소득이라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주식이나 뭐 이런 식의 요새 코인 뭐 이런 걸로 이제 엄청나게 근데 이게 뭐 시드머니라 그러나 그런 게 큰 사람들이 큰 돈을 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번 돈에 대해서는 금융세를 확실하게 매겨야 된다. 라는 식의 이렇게 변화되는 어떤 근데 사실 금융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시장의 생산성을 크게 뭔가 높이거나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제 그런 금융세를 확실하게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또 시카고 학파의 테두라고 불리는 프랭크 나이트라는 사람을 주요하게 인용을 하고 있는데 그 프랭크 나이트가 그런 얘기를 해요. 하이에크가 예전에 이제 뭐 부자들이 돈을 많이 벌어가는 건 당연하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시장 가치를 높였고 그게 사회적으로 기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그 사람들이 벌어가는 건 당연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시카고 학파라는 게 경제학에서는 주류 오브 주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시장을 중요시하고 일단 우파에 가까운 사람인데 그 사람의 어떤 말이 오히려 하이에크에 대해서 가장 치명적인 공격이 되는 게 뭐냐면 그런 시장 가치라는 거하고 사회적 가치는 다른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프랭크 나이트는. 사회적 가치라는 거는 사실은 그건 따로 있는 것이고 시장 가치는 그냥 시장에서 형성되는 것이지 그게 만약에 똑같은 거가 되면 카지노 왕이랑 치과 의사가 그렇지. 그리고 비교를 했을 때 카지노 왕이 돈을 많이 벌어가는 거 우리는 제재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약왕이 돈 벌어 가는 것도 그렇죠. 할수 없는 그러니까 거죠. 사회적 가치라는 거는 분명히 시장 가치랑 다른 건데 그거를 똑같은 것으로 자꾸 등치시켜서 얘기한다는 거죠. 시장주의자들이. 그게 틀렸다라는 걸 이제 여기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또 이제 금융세 이런 거 물리겠다고 하면은 또 제일 먼저 이거에 대해서 관계를 두고 걱정하는 사람들은 개미들이 아니 왜 아니, 그러니까 나도 예를 들면 돈- 내가 이제 사다리 타고 올라갈 수 있는 마지막 그렇죠. 계급 이동에 이게 이제 이건데 왜 이걸 막냐. 아니 근데 그렇게 금융세를 크게 내는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면 안 되지. 왜 그런 거 경쟁을 왜냐면 해? 자기가 조만간 많이 자기는 벌어서 개미인데. 많이 낼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능력주의는 이제 이 책에서 얘기하듯이 자꾸 환상을 음, 개미가 굴러서 곰이 될 수 어. 있다는 환상을 자꾸 제시한다는 거. 음. 그게 이제 능력주의의 또 가장 큰 문제라는 것과 근데 그다음에 또 어떤 면에서 능력이라는 것 자체를 그거 다 우연적인 거고 다 세습되는 거고 다 문화 자본이 풍부한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애들은 어쨌든 그런 거를 받는 거 아니에요. 능력이라고 하는 것도. 한국도 요즘에 이제 이런 말들 엄청 당연시 됐잖아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애들이 인성 좋더라. 그리고 뭐 한편에서는 공무원들이 가장 그 블랙 민원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하위 10%의 이 사람들이 맨날 뭐 공무원들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정말 성격 안 좋은 사람들이 1인자다. 이런 식의 이제 시선들이 점점 또 고착화되고 있다는 거. 이건 아니, 그러니까는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이게 능력이 그러면은 완전히 능력주의라는 게 없어져야 되는 것이냐? 멈춰. 아니 근데 또 능력주의 결국에는 이 이런 타이밍에 나올 줄 몰랐다. 와 허를 찔렸다. 맞아. 근데 이런 상황 이렇게 뭐든지 다 능력조차 세습되는 뭐 다른 거야 뭐 당연히 세습되는데 뭐 그런 사회에서 정말 어떤 뭐 그런 능력들 뭐 능력만으로 성공할 수 있는 그것이야말로 최후의 어떤 계층 사다리 일 수 있는 거잖아요. 능력이 그 사람이 가진 외모 능력이건 아니면 무슨 뭐 연기 능력이건 무슨 능력이건 간에 그러니까 그 능력이야말로 최후의 계층 사다리의 어떤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능력주의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과연 이렇게 차단시켜야 되느냐? 자꾸만 이제 더 공정한 능력주의를 만들어야 된다. 더 올바르게 기능하고 더 정확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지금 2030 세대들의 마지막 꿈인 거죠. 지금. 근데 그 공평하다고 하는 게 모두가 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조건에서 시험을 보는 것만이 공정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누군가가 정말 뭐 10년, 20년 동안 청소 노동자로 일하면서 그 사람들이 습득한 전문성에 대해서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 사람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거에 대해서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의 이 건물이 몇 년도에 준공됐고 너의 이름을 한자로 영어로 써야 되고 이런 식의 뭔가 시험을 통과해야만 그래야만 너가 정규직이 될 수 있다라는 식의 그러한 어떤 능력에 대한 기준을 훨씬 좀 더 이렇게 고착화시킨다는 거. 그러니까 그거를 더 다양하게 만들고 그 다양한 능력들을 좀 사회적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는가. 저도 이 능력주의를 이렇게 그래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좀 질문을 가끔 받다 보면 약간 좀 뒤통수를 맞았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능력주의가 좋은 게 아니냐면서 이게 어쨌든 능력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열심히 노력하고 자기의 어떤 기술이나 능력을 개발하려고 하지 않느냐. 이건 사회 전체적으로 좋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면서 장인정신과 능력주의 비슷한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 내가 다른 곳에 가서도 물어보니까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능력주의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 그 긍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능력주의가 어쨌든 개인이 열심히 하게 만들고 동기부여를 하게 만들고 잘 개발하게 만들기 때문에 어쨌든 좋은 측면이 있다. 근데 사실 능력주의라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이거는 분배의 원칙이고 장인정신 같은 것들은 그냥 탁월성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장인정신은 사실 장인들은 진짜 탁월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분배랑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열심히 하는 거예요. 생산성이 떨어지죠. 네, 오히려 생산성이 떨어져요. 그걸 자기가 페이를 얼마 받건 간에 그 몰입해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어떤 성취를 이뤄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능력주의와 반대되는 개념인데 이거를 좀 착각해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능력주의에 대해서 좀 개념적으로 좀 이해를 하는 것들이 되게 필요하구나 아직까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분배 원칙이라는 것도 잘 이해를 하지 못하시는 분도 많고
또 능력주의 그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면서 능력주의 어떤 폐해만 고치면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도 조금 더 많이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논의가 자연스럽게 뭔가 열뎌지면서 그 능력주의에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다음 질문이랑 연결되어 있기 네. 때문에 잠깐 끊어가고 네. 다음 질문에서 대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멈춰.